안녕하십니까. 조달교육원의 홍순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 그 나라장터 관련돼서 이번 교육과정은 있는 건데,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계약 업무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물품 구매 계약 일반 과정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과정이 한 최소한도 한 뭐 3시간 내지 4시간 이상이 소요가 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번 과정에서는 그 2시간이 지금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빨리 진행을 시키되 좀 함축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양해 말씀을 구하는 것은 이제 12시 전에 이제 점심이 시작이 되는데, 중간에 이제 2시간이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번 과정에서는 중간에 쉬는 시간을 드리지 않고 점심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 드린다는 의미에서 약간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대신 쉬는 시간 없이 1시간 한 40 내지 50분에 걸쳐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 말씀 구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정부 계약의 개요, 그 다음에 입찰 낙찰 제도, 입찰 집행 절차하고 계획 체결 이행 및 관리,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계약의 개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부 계약이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계약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 계약, 물품 구매 계약, 뭐 용역 계약, 시설 공사 계약 모두가 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계약은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채권 채무 관계.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당사자가 돼서 계약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뭐 그야말로 갑의 입장에서 우월한 입장에서 계약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이 정부가 하나의 사인의 지위에서 이게 계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정부는 어떻게 보면 경제의 어떤 주체죠. 그렇기 때문에 사경제 주체다, 이런 말을 썼는데, 국가계약법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 공법이 아닙니다. 이거 사법입니다. 그래서 사인의 지위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계약의 원칙인데요. 계약의 원칙. 계약의 원칙이 이제 지금 뭐 사법상 계약이나 민법상의 계약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국가계약법이라는 거는 이게 실제법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의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각 계약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사실상의 민법상의 어떤 규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이거는 민법상에서 적용되는 원칙과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 변경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청년계약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이제 정부 조달 시장이 사실은 이제 이미 우리나라가 OECD라든지 WTO에 전부 다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조달 시장이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혜 평등 원칙이라는 거는 뭐냐면, 국내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 정부 조달 시장이 개방이 됐기 때문에 외국의 기업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의 원칙, 이런 게 있습니다. 부연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거는 그래요. 국가계약법이라는 거라는 어떤 절차법이지만 이 안에는 지켜야 될 어떤 실체법적인 규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규정, 국가계약법이라는 범주 안에서의 어떤 계약 자유의 원칙이 되겠죠. 신의성실의 원칙, 모든 계약 조건의 제1조. 여러분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일반 조건, 특수 조건 다 있죠. 계약 일반 조건 제1조가 뭐죠?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또 계약 이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정 변경의 원칙, 이거는 뭐냐면 사실상 대부분의 계약은 확정 계약이죠. 그렇죠? 확정 계약인데, 이 사정이 어떤 환경이 급변하게 되면은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가지고 변경 계약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권리남용 금지 원칙, 이거는 지금 현재 국가나 지방계약법상에서 아예 법률상에 지금 박혀 있습니다. 권리가 남용이 됐을 때는 그건 효력이 없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아무리 그 당사자가라 할지라도 거기다가 이 계약 상대자의 어떤 권익을 제한하는, 특별히 그런 거를 뒀을 때는 그건 무효다라는 규정이 국가계약법 법률, 지방계약 법률상에다 반영이 되어 있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정부계약의 그 특징입니다. 정부계약 특징. 자, 민간 그 계약과 민간 기업과 정부계약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민간 기업에서는 뭡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거죠.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과가. 근데 정부계약은 절차가 중요합니다. 절차.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절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이게 담보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그거는 일을 잘못하게 된 것이죠. 정부 행정이라는 거는 법과 규정대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것도 법과 규정대로 절차와 방법대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를 감사로 하는 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부계약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사실 국가계약법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계약도 마찬가지고, 이건 법은 실제법이 아니고 절차법입니다. 사실상 국가계약법을 적용해서 계약 업무를 하다 보면 대한민국 현행법을 다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약 업무를 하다 보면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뭐 의료, 보건 다 그 정부 조달 계약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 그 법을 적용할 때, 예를 들어서 환경 분야 계약을 한다. 그러면 환경과 관련된 법이 다, 법을 다 적용해 가지고 계약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다가 이렇게 특별히 한정해서 명시해 놓은 거는, 하나, 이거는 주로 이제 이런 기본적인 그런 어떤 법이 적용이 돼서 이 계약 업무가 이루어지고 사업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법이다, 계약 업무의 기본법이다 그러면 국가 및 지방계약법이 되겠죠. 국가계약법은 몇 년도에 만들어집니까? 95년도에 만들어지죠. 지방계약법은 2006년도에서부터 시행이 들어가죠. 그죠? 예. 근데 사실상 초창기에는 국가계약법을 그대로 뺏겨서 지방계약법을 사실상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이 당사자가 돼서 계약을 할 때 특별히 반영을 해야 될 규정이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이 있고, 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령이 있는데, 이게 다 특별법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 판로지원법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거는 만들어 놓은 어떤 법은 아주 특별법 중에서도 특별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별히 이제 제한 경쟁 할 때 이거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 규칙인데, 행정규칙이라고 그러지만 이거는 사실 부령입니다. 부령. 그 다음에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이라는 게 훈령이죠. 기재부 훈령. 그 다음에 계약예규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예규라는 거는 뭐냐? 국가계약법 법령 밑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위임 범위 내에서 계약예규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예규는 국가계약법 바로 밑에 있는 거로서 기재부 장관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죠. 예규죠. 계약예규. 그러면 계약예규가 총 몇 가지가 있느냐? 여기 정부 입찰 계약 집행 기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 입찰 계약 집행 기준, 계약 일반 조건, 입찰 유의서, 예정가격 작성 기준, 협상예정 계약 체결 기준 등등등등 해서 총 17건의 계약 예규가 있습니다. 그 외에 하위에 뭐 그 조달청장이라든지 이 중앙관세 장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훈련고시 공고지침이 모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국가계약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정부 계약에 관한 이게 독립된 기본법입니다. 기본법 중에 기본법이 되겠죠. 계약 업무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 WTO 조달협정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이 정부 조달 시장은 국제시장에다 개방이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각각의 FTA도 맺은 게 있고, 그죠? 개별적으로 우리가 WTO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조달 시장에 다 개방이 되어 있다. 그런 관련 규정이 국가계약법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훈시적 성격의 법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계약법은 하나의 절차법이지 실체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서 훈시적이라는 거는 구속력이 없다. 다만
실질적으로 계약 조건에 반영이 된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구속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걸 계약 이행을 안 했을 때 계약 조건에 국가계약법이 실제 개별 계약건에 반영이 돼서 계약 조건에 반영이 됐을 때 그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키지 않은 계약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행정처분까지 갈 수가 있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절차법적인 성격이라는 거, 그 다음에 국가계약법에 하위 규정이 다수가 있다. 예규, 계약 예규라고 그러죠. 국가계약법 밑에 있는 예규를 특별히 계약 예규라고 그러고 총 17건의 계약 예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각종 훈련 고시, 공고, 지침, 특히 고시 규정은 법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구속력이 있는 그 나름의 규정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용어정인데요. 이건 뭐 다 아시는 거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시금액, 이거는 뭐냐면 기준금액이 되겠어요. 이게 이제 국제경쟁 입찰에 붙여야 되는지 여부, 적격심사를 해야 되는지 여부, 지역 제한에 붙일 수 있는지 여부, 이런 어떤 기준금액으로 지금 현재 고시금액을 두고 있죠. 지금 특별히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고시금액이 얼마죠? 2억 원이고, 그 다음에 지방계약법은 3억 1천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추정 가격이다라는 거는 뭐냐면 예산에서 부가가치세와 간급자재 비용을 뺀 거를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기초금액, 요거는 사실상의 예전가격이라고, 옛날에 예전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지금의 예전가격이라는 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2%, 3% 범위 내에서 15개를 만들어서 입찰하는 업체들이 2개씩 추첨을 해서 그중에 가장 많은 빈도수가 많은 순서대로 4개를 최종적으로 추려가지고 산술평균한 금액이 예전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기초금액이라는 거는 계약 담당 공무원이 입찰을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기초금액을 나라정부에 입력을 해서 예가를 발생을 시키는 그런 어떤 기초되는 금액이다라고 해서 기초금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구매계약 입찰 낙찰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계약, 물품 용역계약의 흐름입니다. 물품계약이라든지 용역계약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시설공사 계약도 마찬가지죠. 이런 절차로 거의 이루어집니다. 자, 계약의 발주가 이루어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고 그다음 어떤 사업이다. 그리고 뭐 설계라든지 그런 것도 기본적인 것이 다 결정이 되면 계약 방법이 결정이 되죠. 계약 방법. 구체적으로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방법이 결정이 되면은 입찰 공고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입찰 공고를 하고 나서 계약 담당 공무원은 가격 조사를 통해서 예가를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입찰 및 개찰이 입찰이 이루어지고 개찰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낙찰자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고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다면 계약 이행을 해서 납품을 해야 되고 검사 검수로 한 다음에는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고 계약 종결이 되는 것이죠. 자, 계약의 종류입니다. 이게 계약의 종류인데, 계약의 종류인데, 이게 계약의 종류에는 계약의 형태에 따른 분류 요건데요. 확정 계약이 있고 계산 계약이 있어요. 대부분의 계약은 확정 계약이죠. 조달청 같은 경우 연간 뭐 수십조 원의 이 계약을 합니다만, 사실 여기서 계산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극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1년에 한 건 있을까 말까. 그죠? 대부분의 확정 계약이죠. 이 계약 시점에 계약 금액이 뭐고 계약 조건이 뭐고 뭐 계약 이행이라든지 모르는 걸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뭐 그런 걸 전부 다 확정해서 계약을 한다고 그래서 확정 계약이라고 그러고요. 계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확정을 해서 계약을 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또는 그런 사업의 특정이 있는 확정으로서 없는 그런 어떤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특별히 적용되는 게 계산 계약이에요. 여기서 계좌라는 뭐냐면 대개 계좌를 써서 대충 계약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정산은 이러이런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정산을 해서 대금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를 계약 조건에 부가적으로 언급을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총액 계약이 있고 단가 계약이 있습니다. 총액이라는 거는 이런 일회성 계약입니다. 단가 계약이라는 거는 연간 단가 계약을 말하는 게 되겠죠. 단가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정부 우리 조달청에서 연간 수십조 원의 계약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대부분의 계약이 조달청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 연간 단가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뭐냐면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가 연중 수시로 수요가 발생되는 그런 어떤 건들이 물품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거를 그때그때 총액 계약으로 계약을 한다면 조달청 전 직원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다 달겨들어서 계약을 해도 감당을 못 하겠죠. 어마어마한 분량이니까. 그런 경우는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단가만 결정을 하는 거죠. 그죠? 개당 단가. 그렇게 해놓고 그거를 나라증터 종합쇼핑몰에 올려가지고 수요자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납품 요구를 해서 계약 조건에 따라서 이미 단가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 조건에 따라서 납품 요구를 해서 갖다 물건을 쓰게 되는 게 그게 단가 계약이고, 총액 계약이라는 거는 건 바이 건입니다. 이거는 모든 물량을 한꺼번에 계약을 해서 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단년도 계약이 있고 장기 계속 계약이 있습니다. 단년도 계약, 대부분의 계약은 1회기년도 예산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러죠? 대부분의 계약은 단년도 계약입니다. 그런데 계약 이행이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를 옛날에 놨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같은 게 대표적인 얘기죠. 그죠? 대표적인 사례죠.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전부 다 장기 계속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계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장기 계속 계약이 있고 계속비 계약이 있습니다. 장기 계속 계약이라는 거는 사업은 전체가 다 이미 결정이 돼 있지만은 사업 계약도 총 그 공사에 대해서 이 총공사 부기금액으로 이루어지지만은 예산이 회계연도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 확정은 돼 있지만은 매년 예산이 떨어져 가지고 매 회계연도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1차년도 계약, 2차년도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계속비 계약이라는 거는 사업 내용도 확정이 수년에 걸쳐서 확정이 돼 있지만은 예산마저도 한꺼번에 다 떨어진 거죠. 단지 계약을 처음에 할 때 연부에 금년도에 집행할 게 얼마, 내년도 집행할 게 얼마, 이것만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독 계약이 있고 공동 계약이 있죠. 단독 계약 1대1 계약을 말하는 거고, 공동 계약은 뭐죠? 1대2 이상의 계약을 말합니다. 공동 계약에는 공동도급 계약이라고 말씀 많이 들어봤죠. 공동 계약에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 이행 방식이 있고, 분담 이행 방식이 있고, 주계약자 계약 방식이 있죠. 나중에 이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약의 종류인데요. 계약의 종류에는 물품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용역 계약이 있고, 시설공사 계약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용역 계약에는 기술 용역 계약이 있고 일반 용역 계약이 있죠. 기술 용역 계약이라는 거는 설계라든지 감리라든지 이런 걸 말하죠.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계약의 종류에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계약의 종류에는 크게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으로 나눕니다. 경쟁계약과 수의계약. 경쟁계약 안에는 일반 경쟁이 있고 제한 경쟁이 있고 지명 경쟁이 있습니다. 계약 방식에 있어가지고 대원칙은 일반 경쟁이 원칙이죠. 국가계약법 법률 제7조, 그렇죠? 거기에 보면 계약 담당 공무원은 일반 경쟁에 붙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외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 경쟁, 지명 경쟁,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 계약 방법이라는 거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서 입찰 및 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경쟁 입찰을 통해서 많은 업체들이 입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많은 업체들이 입찰에 들어오는데 어떤 업체가 발주자인 정부한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느냐, 그 한 업체를 고르는 걸 어떤 방법과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한 업체를 선정하느냐라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낙찰자 선정 방식에는 여기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 방식의 대원칙은 적격심사죠. 계약 담당 공무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적격심사를 통해서 낙찰자를 선정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이 제안서를 받게 되는 2단계라든지 교육과의 동시라든지 협상이라든지 경쟁력 대합 방식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낙찰자 선정 방식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계약의 방법입니다. 계약의 방법이라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경쟁 방식에 있어가지고 계약 방법은 총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반 경쟁이 있고, 그 다음에 제한 경쟁이 있고, 지명 경쟁이 있습니다. 이 경쟁 계약 중에서도 대원칙이 뭐라고요? 국가계약법 법률 제7조 계약 담당 공무원은
계약업무를 할 때는 일반 경쟁에 붙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위 규정입니다. 당위 규정. 국가계약법에는 당위 규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린다면 당위 규정은 딱 어떻게 보면 네 가지가 안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계약 방법을 정원돼 있어 가지고 계약 담당 공무원은 일반 경쟁에 붙여야 한다라는 것과 낙찰자 선정 방식을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적격 심사에 의해서 낙찰자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그 대표적인 그 당위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반 경쟁에 붙여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 계약 방법이라는 거는 경쟁 입찰에 들어오는 문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문, 하나의 문이다 이런 얘기죠. 이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죠. 자격을. 예? 그래서 그 문이 가장 큰 문이 뭐냐면 이 경쟁 방식에 있어가지고 일반 경쟁을 말합니다. 자, 일반 경쟁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예, 일반 경쟁 장점이다 할 것 같으면은 일정한 현행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 요건, 일정한 자격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누구한테라든지 기회를 주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정하다, 공평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니까 영가 구매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집행 절차가 공개적이고 공정하다라는 게 장점인 반면에, 단점은 일정한 자격 요건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들어와 가지고 입찰 및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실한 업체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이 돼서 계약 이행을 하다 보면 계약 이행에 부실을 가져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과당 경쟁으로 인한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시간적인 비용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 절차가 밟을 걸 다 밟아서 낙찰자로 선정을 해야 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복잡한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했을 때 일반 경쟁이라고 그러느냐? 어떻게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했을 때 일반 경쟁이라고 그러느냐? 참고적으로 계약 방법, 특히 일반 경쟁이냐, 제한 경쟁이냐, 지명 경쟁이냐, 이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요, 입찰 참가 자격을, 계약 담당 공무원이 입찰 참가 자격을 어떻게 부여했느냐에 의해서 계약 방법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일반 경쟁이라는 거는 계약 방법의 대원칙이라고 그랬죠. 계약 담당 공무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 경쟁에 붙여야 한다. 이게 국가계약법 법률 제7조입니다. 그러면 자, 입찰 참가 자격을 어떻게 부여를 했을 때 일반 경쟁이라고 그러느냐 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게 제일 중요하고 첫 번째 게 사실상 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할 경우에는 허가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것, 이거를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이게 일반 경쟁이라구나, 이게 제한 경쟁이구나, 이게 지명이구나. 일반 경쟁의 이 규정에 대한 자세한 어떤 그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은, 하고 있지 못하면은 계약 방법이 뭔지를 잘 구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요걸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요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나머지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 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죠? 보안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입찰에 들어오는 업체에 보안 측정을 해가지고 보안상의 문제가 없다라고 검증된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에 참여시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정부의 어떤 그 국가의 중요한 기밀 사항을 가지고 많이 있는 그런 기관에 들어가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다, 유지관리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무나 들어가서 그 사업을 했더니 여러 가지 보안성의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런 건 적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이건 사업자라면 사업자 등록증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고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는 못 들어온다. 당연한 거죠. 조세 포탈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지 2년이 경과 안 된 업체는 못 들어온다. 경과가 된 업체만 들어와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다만 첫 번째, 요거 이해를 이제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여기서 다른 법령이라는 게 뭐냐?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현행 법령이 4950
4,960건 뭐 이렇게 됩니다. 지금 거의 5,000개 가까이 되죠. 법령이라 하면은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말하는 거죠. 법률,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만들어지죠. 그걸 시행령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법률과 시행령 위임 범위 내에서 총리령 또는 부령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시행규칙이라고 그러죠. 그 세 가지를 합쳤을 때 그거를 현행 법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현행 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규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규제라는 거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게 허가인가 면허 등록 신고, 이게 대표적인 규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허가를 받아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계약 담당 공무원이 어떤 특정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인허가의 요건을 갖추고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지만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당연히 입찰 참가 자격은 뭘로 부여해야 된다? 인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서만 입찰에 참여를 하세요라고 정확하게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간과를 했다. 그거를 현행법을 제대로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인허가 참가 자격을 잘못 부여했다.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입찰 공고를 했는데 입찰 참가 자격상에도 잘못 부여를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불법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세요. 이런 식으로 공고가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있죠. 그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단순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죠. 자, 다른 뭐 현행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 요건을 갖춘 자로 참가 자격을 정확히 부여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현행법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죠. 그죠? 현행법이 어떤 법인지 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발주하고자 하는 이 사업과 관련된 규제 요건이 뭐고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그게 뭔지를 자세히 알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런 얘기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됐고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조달청에서는 경쟁입찰 참가 자격 업종 DB 및 근거법규 조회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지금 나라장부터 시스템적으로 이걸 제공을 합니다. 이게 지금 그 입찰 공고 화면입니다. 입찰 공고서를 작성해서 전산 시스템적으로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 공고를 할 때 거기에 그 화면 중에 하나예요.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화면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여기가 이제 요거 경쟁입찰 참가 자격 업종 DB 근거법규 시스템을 여기다 장착을 시킨 겁니다. 그럼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죠. 자, 내가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하고자 한다. 계약은 입찰 공고를 하고자 한다. 입찰 참가 자격을 어떻게 부여를 해야 되느냐? 자, 폐기물이라는 걸 아무나 처리할 수 있느냐? 안 되죠. 아무나 처리하겠다면 대한민국이 쓰레기 바다가 되겠죠. 당연히 국회에서는 규제를 해야 되겠죠. 뭘로다가 법을 만들어서. 그러면은 어떤 법이냐? 당연히 폐기물이니까 폐기물 관리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폐기물 중에서도 폐기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폐기물 처리하는데도 수지 분반이 있고 중간 처리가 있고 최종 처리가 있고 종합 처리가 있고 뭐 매립이다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그 폐기물을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거를 지금 현재 대충 사업령에 보면 나와 있고 그러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에 어떤 규제 요건을 충족을 해서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지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 업종을 정확히 찾아내서 정확히 참가 자격을 부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거를 손쉽게 빠르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구현해서 장착을 시킨 겁니다. 요거를 당연히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업종 분류 코드가 있고 업종명이 있고 업종 코드가 있죠. 자, 업종 분류 코드라는 건 요겁니다. 대한민국 현행법은 지금 대한민국 현행 법령은 편제가 44편제로 되어 있습니다. 44편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행정일반, 외무법무, 민사, 형사 등등등 해서 과학기술, 농업축산, 여기 보시면 에너지, 그 다음에 건설업 많이 적용하죠. 그 다음에 수자원, 보건 많이 적용하죠. 그 다음에 환경 가장 많이 적용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관광이라든지 정보통신 많이 적용하죠. 이렇게 분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 코드를 대한민국 현행 법령 44편제로 되어 있는 그 편제를 준용을 해가지고 코드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지금 현재 환경 분야가 55죠. 그래서 이 업종
그 시스템에다가 업종 분류 코드를 55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검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환경과 관련된 업종이 다 뜨게끔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환경과 관련된 업종이 여기. 그 다음에 환경 중에서도 폐기물과 관련된 업종을 다 찾아내라 라고 해서 여기다가 55를 입력하고 환경 업종 코드 번호가 55가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죠. 55 그죠? 그 다음에 업종명을 폐기물자만 넣어 가지고 검색을 했을 때 쫙 업종이 인허가 업종이 나오게 되겠죠. 총 지금 몇 건이죠? 총 75건의 인허가 업종이 있는 거죠. 폐기물자가 들어가는 인허가 업종, 규제 업종 75건이 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폐기물 했을 때 이미 사업 내용을 보면 발주하고자 내가 지금 입찰 공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이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구매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 내용이 다 나와 있죠. 그거를 대충 보시면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이 사업은 어떤 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 요건을 충족을 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 정확한 업종이 뭘까? 여기서 뒤지면 다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업종으로다가 정확히 참가 자격을 여기다 부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해당 업체는 당연히 조달청에 들어오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의해서 조달청에 등록을 필요해야 됩니다. 사전에 조달청에 등록이 돼야 된다. 나라장터에 등록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 해당 업종으로다가 업종을 제한하게 되면은 이 업종을 사전에 해당 업체는 정부로부터 특히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업이라는 업종을 인허가를 요건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아서 조달청에 등록을 안 한 업체는 아예 못 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법적인 규제 요건을 충족으로 한 업체만 입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완벽하게 구현을 해놨다 이런 얘기죠. 이거 활용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활용을 안 하시고 임의적으로 그냥 했다가는 큰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불법 업체만 입찰에 들어오세요 라고 공고를 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겠죠. 자, 요거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 경쟁이에요. 자, 여기가 이렇게 공고를 냈을 때 이 요건을 충족한 자까지 입찰에 들어오세요 라고 공고를 냈을 때 그거를 일반 경쟁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 경쟁에서 요구하는 이 자격 요건은 제한 경쟁이 됐든 지명 경쟁이 됐든 수의 계약이 됐든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반 경쟁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 자격은 나머지 제한 경쟁, 지명 경쟁, 수의 계약에서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 경쟁이에요. 그러면 제한 경쟁이라는 건 뭐냐? 제한 경쟁이라는 건 하나의 이중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 경쟁이라는 문이 하나의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경쟁이라는 문을 통과했더니 또 다른 문이 하나 더 있더라. 그 계약 방법이 뭐라고요? 제한 경쟁 계약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를. 제한 경쟁이라는 거는 정부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도의 기술이 요구가 됩니다. 규모가 상당히 커요. 긴급을 요구해요. 그죠? 그랬을 때 그걸 일반 경쟁 방식으로 입찰에 붙였다가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규모가 큰데 일반 경쟁이라는 거는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다 입찰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런데 이 규모가 너무 커. 근데 규모가 작은 업체가 규제 요건만 충족을 하고 입찰에 들어왔어요. 계약 이행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겠죠.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데 어떤 그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경험도 없는 창업기업이 입찰에 들어왔다. 규제 요건만 충족을 해서. 과연 그 업체가 고도의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불가능하죠. 거의. 그랬을 때 제한을 추가적으로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경험이 있는 업체만 들어와라. 실적 제한을 걸 수가 있죠.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까지만 들어와라 라고 해서 기술적으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업체만 들어와라 이렇게 제한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제한 경쟁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한 경쟁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특수한 설비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사업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죠? 그런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
실적으로 제한하죠. 제한 경쟁의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실적 제한입니다. 실적으로 제한하게 되면은 지금 내가 발주하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가 크건 또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건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검증이 된 업체다 이렇게 확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런 게 실적 제한이에요. 실적 제한은 가장 많이 적용을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특수한 성능이나, 그죠? 품질이 요구되는, 요거는 뭐냐면 정부 차원에서 어떤 특수한 성능이나 품질을 갖춘 자에 대한 인증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수단체 표준 인증이라 환경폐지 인증이다, 재활용 인증이다, 이런 인증을 받은 업체까지, 그러니까 규제 요건을 충족한 건 기본이고 플러스 이런 인증으로다 추가적으로 제한을 가해버리는 거죠. 요게 이제 이런 인증으로다가 제한하는 그런 이제 제한 경쟁이고, 그 다음에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역 제한이라는 건 뭐냐면 지역에 있는 업체에 한해서만 들어오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지역 제한을 하지 않고 모두 풀어버린다. 그러게 되면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돌아갈 수 있는 파이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에 한해서만 들어와라 라고 해서 광역 시도 단위로 하는 게 대원칙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지역 제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정책적인 측면인데요. 중소기업자에 한해서만 입찰에 들어오세요라고 공고를 냅니다. 이걸 중기간 제한 경쟁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이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제한에 관한 법률이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법이 있죠. 대배 중소기업과 관련된 업체 관련된 법령은 다 특별법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법은 판로 제한법입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이러이러한 분야에, 이러이러한 물품, 이러이러한 용역 분야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들어오세요라고 정책적으로 대란 측면에서의 어떤 방법이다. 이것도 제한 경쟁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일시에 이제 사업 규모가 클 경우에는 재무 상태가 건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먼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재무 상태로다 제한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게 대표적인 제한 경쟁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한 경쟁을 하는데 실적 제한도 걸고 지역 제한도 걸고 뭐 이렇게 기술도 걸고 인증도 걸고 이렇게 중복 2중 3중으로 중복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이상으로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중기간 경쟁 제품이라든지 지역 제한이랄 때는 일부 중복 제한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외적인 규정이니까 예외적인 규정을 보시면서 일을 해야 되겠죠. 자,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제한 경쟁을 할 때 가장 많이 적용하는 게 뭐냐면 실적 제한을 겁니다. 실적 제한. 가장 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죠. 왜?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죠? 많은 물량이 규모가 큰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 실적으로 다 1배수까지 제한을 걸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해본 실적이 있느냐? 그거를 이제 이 실적 제한을 통해서 검증된 업체에 한해서만, 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에 들어오세요라고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실적 제한이라고 한다. 관련 규정은 국가기획법 시행령 제 21조에 되어 있고요. 제한 경쟁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건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시행규칙 제 25조.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5조 제 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복법에는 25조에 나와 있다고 여기 언급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실적 제한을 할 때 맥시멈으로 최대 1배수까지 할 수가 있어요. 1배수까지. 근데 1배수까지 하게 되면은 이 제한이 너무 세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걸 좀 완화해서 가급적이면 3분의 1배수로 제한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최대 1배수까지 하고 거의 대부분이 1배수로 실적을 제한하는 게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실적 제한을 걸 때는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까 금액 기준 할 때 고시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시금액 그러니까 2억 원 미만이죠. 2억 원 미만에 한해서는 실적 제한은 가급적이면 걸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왜?
이 금액이 적은 것까지 실적 제한으로 걸다 보면은 창업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아예 정부 입찰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건에 대해서는 제한을 걸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제한이라든지 중소기업 간 경쟁, 이건 정책적인 측면에서 제도화를 시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이다라는 건 중소기업 기본법에 이제 정의가 나와 있고요. 중소기업에는 중기업이 있고 소기업이 있고 소상공인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제한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규정이 있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년마다 중기간 경쟁 제품을 지정해서 고시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고시가 된 그런 어떤 제품을 구매를 공공기관에서 한다 그러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반드시 중기간 경쟁을 통해서만 구매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입찰 참가 자격을 어떻게 제한 경쟁이 돼 중소기업자에 한해서만 입찰에 들어와라 라고 공고를 정확히 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계약 방법을 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반 경쟁은 당해 규정, 강제 규정이라고 그랬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일반 경쟁에 부처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한 경쟁이다, 지명 경쟁이다, 수의 계약이다라는 것은 선택적으로 계약 담당 공무원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답니다. 당해 규정이 아니죠. 근데 이 제한 경쟁 중에서 특별히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에 한해서는 강제 규정에 준해서 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제에 나가는 법률이라는 게 이게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중에서도 특별법이죠.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 중에서 가장 특별법 중에서 특별법이 이 판로제법이다 이런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중기간 경쟁 제품으로 구매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강제 규정에 준해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그렇지 않고 임의적으로 그냥 일반 경쟁에 붙였다라고 했을 때는 감사 과정에서 분명히 지적을 당하게끔 돼 있죠.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를. 자, 이해가 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역 제한이 있습니다. 이건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이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업체들이 밀집된 지역이 서울 경인 지역에 거의 60, 70%가 밀집이 돼 있죠. 자, 그런데 서울 경인에서 지역 제한을 붙여버린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못 들어오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 제한이다라는 거는 신중을 좀 기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역 제한은 가급적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고시금액 미만에 한해서만 지역 제한에 붙여라 이런 얘기예요. 지역 제한에 붙여라. 예. 그리고 지역 제한에 붙일 때는 광역시도가 원칙입니다. 광역시도가 원칙이고 시군구로 제한할 수 있는 거는 소액에 한해서만 시군구로 제한할 수가 있어요. 이 점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지역 제한을 했을 때 그 입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는 그러면 본사도 있고 지사도 있죠. 본사에 한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본사가 그 지역에 있을 때만 입찰에 들어올 수 있다. 지역 제한 경쟁 입찰에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 다 드렸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명경쟁 계약이 있습니다. 지명경쟁 계약. 지명경쟁 마찬가지죠. 이미 말씀드렸듯이 일반 경쟁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 자격을 공이 다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그 중에 특정 업체를 지명을 하는 겁니다. 지명된 업체만 입찰에 들어오세요 라고 지명을 해서 공고를 했을 때 이걸 뭐라고 그런다? 지명 경쟁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명을 과연 어떻게 지명을 할 거냐, 정확히 이 계약 이행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누군지 정확하게 지명할 수 있느냐, 그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는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특정 업체만 지명을 해가지고 입찰에 들어오게 한다? 그거는 굉장한 논란의 여지가 많죠. 그죠? 그리고 계약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대한민국 안에서 어떤 업체는 어떤 업체다라는 걸 정확히 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조달청에서도 이 일반 경쟁, 제한 경쟁, 지명 경쟁, 수의 계약이 있지만은 이 지명 경쟁 계약 방식을 적용해서 하는 그 비율은 극히 낮습니다. 1%가 안 됩니다. 1%가 0. 몇 프로뿐이 안 되죠. 극히 제한된 영역에 한해서만 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명 경쟁 계약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잘못 이 지명 경쟁 계약 방식으로 공고를 해서 계약을 했을 때 감사에서 두드려 맞기 이슈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특별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이 곤란한 경우로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업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이런 인증을 받은 업체로서 현재 대한민국 안에서 이런 인증을 받은 업체는 어느 시험 연구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업체 지금 15개뿐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그 명단이 나와 있을 때에 한해서 지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그자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수의계약인데요. 수의계약. 자, 계약의 대원칙은 일반경쟁이라, 계약방법의 대원칙은 일반경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계약 방식에서 가장 이 일반 경쟁에 예외가 되는 이 계약 방식이 수의계약입니다. 이거는 특정 업체를 딱 한 업체를 지명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형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 그죠? 정부 입찰 계약 집행 기준에 보면 수의계약 관련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정확히 보시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식은 이런 거예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천재지변이 발생이 됐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극히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랬을 때는 경쟁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언제 입찰 공고를 해가지고 절차와 방법을 다 밟아가면서 일을 하냐 이거죠. 그랬을 때는 지체 없이 특정 업체를 딱 지정을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죠. 상식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해가지고 다른 어떤 그 기술을 적용해가지고는 이 정부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겠죠.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수의계약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의 어떤 기술 촉진, 과학기술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각종 제도를 운영하죠. 신제품 인증 제도라는 것도 있고, 우수제품 지정 제도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성능 인증 제도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술 품질과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특별하기 때문에, 우수하기 때문에 그거를 특정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인증을 해줍니다. 그런 업체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적극 행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최근 들어와 가지고는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보면은 혁신 시제품, 혁신 제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에 한해서는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최근에 금년도 10월 1일 이후에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 공익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시제품으로 조달청으로부터 선정을 받은 그런 어떤 기업의 제품은 과감하게 적극 행정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자, 여기에 보시면은 특정 기술 등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다.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중소기업 생산 제품 중에서 성능 인증을 받았다. 성능 인증제도 어디? 중소기업부죠. 그 다음에 신제품, 그 다음에 환경 신기술도 있고 산업 신기술도 있고 건설 신기술도 있고 신기술 인증을 받은 제품, 신제품이죠. NEP입니다. NET가 아니고 NEP, New Excellent Product, 요거의 약자죠. 그 다음에 조달 우수 제품,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적극 행정 차원에서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구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극 행정 차원에서 최근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반영한 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근거를 두고 있는 조달청이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하는 혁신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 2에 따른
디지털 서비스 용역 같은 경우, 서비스 솔루션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과감하게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거는 사실상 이 수의계약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약식 하나의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식. 상대적으로 적은, 그러니까 소액 5천만 원 이하라고 얘기하죠. 5천만 원 이하. 근데 5천만 원 이하에서도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 2천만 원 미만 뭐 이렇게 구분을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단일 견적으로도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견적으로도. 근데 2천만 원 이상이 되게 되면 복수 견적을 받아야 됩니다. 약식 입찰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입찰은 아니지만은 약식 입찰. 그러니까 복수의 견적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금액을 좋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라. 다만 너무 금액도 적은데 너무 낮게 낙찰이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이행에 부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한적으로 해라. 제한적으로. 이렇게 한의를 둬라. 이런 내용입니다. 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소액 수의 대상 금액 요거는 한번 쭉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 이 한시적 특례 그 적용 규정을 지금 현재 반영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금년 말까지 적용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굉장히 위축이 많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어떤 사회적인 약자,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약자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을 나름대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면도 있는 거고, 또 어떻습니까? 코로나19라는 어떤 국민의 어떤 생명이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게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경쟁 입찰에 붙이지 말고 과감하게 상대적으로 금액 규모가 적은 거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약식으로 해서 빠르게 계약 업무를 진행을 시켜라. 그 사업을 진행시켜라. 그런 차원에서 이런 규정을, 특례 규정을 지금 현재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까지라고요?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계약 방법에 대해서 지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약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있다고요? 일반 경쟁, 제한 경쟁, 지명 경쟁, 수의 계약이 있다고 그랬죠. 자, 가장 많이 적용되는 계약 방법이 제한 경쟁이에요. 대개 조달청이 비율을 보면 한 60%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일반 경쟁이 있습니다. 한 15%에서 20%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이 10%, 남지 이렇게 됩니다. 그게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명 경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런 계약 방법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입찰 참가 자격을 어떻게 부여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라는 얘기죠. 입찰 참가 자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할 경우에는 그런 현행법에서 인허가 요건을 갖춘 자로 참가 자격을 정확히 부여를 해라. 그게 거기까지가 일반 경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경쟁 플러스 알파, 일정한 실적이 있는 업체, 일정한 지역에 있는 업체, 일정한 중소기업자에 한해서만 들어와, 이런 식으로 제한을 추가적으로 가했을 때 제한 경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일반 경쟁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특정 업체를 지명을 했을 때 지명 경쟁. 그 다음에 일반 경쟁에서 요건을 갖춘 업체 중에서, 갖춘 자 중에서 특정 한 업체를 지명을 해서 계약을 했을 때 수의 계약. 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이에요. 계약 담당 공무원이 계약 업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업무가 고르라면 뭐냐? 두 가지를. 계약 방법을 정확히 부여하는 거, 입찰 참가 자격을 정확히 부여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낙찰자 선정 방법을 정확히 부여를 해가지고 집행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입찰 공고 시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그거예요. 입찰 공고서 작성하실 때 입찰 참가 자격 분야와 낙찰자 선정 방식,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낙찰자를 선정을 하겠다,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낙찰자를 선정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낙찰자 선정 방식에는 여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저 가격도 있고, 제한적 최저가도 있고, 희망 수량도 있고, 유사물품 복수 경쟁도 있고, 적격 심사도 있고, 2단계도 있고, 교육과의 동시도 있고, 협상도 있고,
경쟁적 대화 방식도 있고 희망수량 경쟁 입찰도 있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저가 낙찰제. 사실상 국가개혁법이나 지방개혁법에서 최저가 낙찰제라는 건 사실상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예전에는 낙찰자 선정 방식의 대원칙이 최저가 낙찰제가 있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은 사실상 최저가 낙찰제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특별히 있다면은 희망수량 경쟁 입찰이라든지 2단계 경쟁 입찰, 기업가격 동시에서는 사실상 최저가격제가 적용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업무를 달아본 사람이 아시겠지만은 희망수량 경쟁 입찰이라든지 2단계라든지 기업가격 동시에서는 최저가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현행 법령상, 국가개혁법상, 지방개혁법상 사실상 최저가격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을 한다 이런 얘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격심사 낙찰제인데요. 이미 이것도 잠깐 말씀드렸죠. 국가개혁법 시행령 제42조, 지방개혁법 시행령 42조 동일합니다. 거기에 보면 계약 담당 공무원은 특별히 다른 낙찰자 선정 방법을 적용해서 하지 않는 한 적격 심사를 통해서 낙찰자를 선정을 해야 된다. 해야 한답니다. 해야 한다. 당위 규정, 강제 규정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낙찰자 선정 방식의 대원칙은 뭐냐? 적격 심사에 의한 낙찰자 선정 방식이 대원칙입니다. 지방계약법도 동일합니다. 표현만 다릅니다. 계약 담당 공무원은 국고에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특별히 다른 낙찰자 선정 방식을 정하지 않는 한 적격 심사를 통해서 낙찰자를 선정을 해야 된다. 이게 국가개혁법의 42조의 규정입니다. 지방개혁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국가개혁법에서는 국고에 부담이 되는 이런 표현을 썼지만은 그 지방개혁법에서는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가개혁법에서는 적격심사라는 말을 썼지만은 지방개혁법에서는 계약이행 능력 심사를 통해서 낙찰자로 선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격심사나 계약이행 능력 심사는 똑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적격심사는 계약 담당 공무원이 낙찰자 선정하는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원칙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는 적격심사를 하느냐? 이렇게 적격심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심사 항목 배점인도가 적격심사 기준에 보면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적격심사 기준이라는 거는 계약 예규가 총 17건의 계약 예규가 있다고 그랬죠. 계약 일반 조건, 입찰 유의서 등등등등 해가지고 17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적격심사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적격심사 기준은 큰 틀을 기재부 장관이 정해서 예규에다 정해놓은 거고, 계약 예규에다가 그 규정에 위임을 받아서 각 중앙관세청, 예를 들어서 조달청장이 세부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물품구매계약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계약, 일반용역계약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 공사 각각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평가 세부기준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입찰 가격에 대한 평가가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경영상태, 기술능력, 그 다음에 뭐 각종 신인도 뭐 그런 거 구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85점 이상이면 통과가 되는 거죠. 어떤 업체로부터 가격이 낮은 업체로부터 적격심사를 해서 낙찰자를 선정을 하는 거죠. 요게 적격심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 경쟁 입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2단계 경쟁 입찰과 기업가격 동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약간의 절차가 다르죠. 자, 2단계라는 거는 뭐냐면 제한 입찰과 가격 입찰을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죠? 먼저 제안서를 먼저 받는 입찰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서 평가를 해서 통과된 업체가 2개사 이상이 나오면 다시 가격 입찰에 붙이는 거예요. 자, 100개 업체가 입찰에 들어왔어요. 제안 입찰에. 제안서를 평가해 봤더니 2개 업체만 남고 다 떨어졌어요. 자, 2개사 이상의 적법업체가 이쪽에 그 규격 그 적합자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성립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가격 입찰에 또 붙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게 제시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게 2단계예요. 문제는 2단계 경쟁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규격 평가로 하는 과정에서 와르르 다 떨어지고 2-3개 업체만 남고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두세 개 업체가 남으니까 서로 간에 담합을 하게 됩니다. 담합을 해가지고 이번엔 내가 하고 다음엔 네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는 예산 딱딱 다 긁어가잖아요. 이런 부작용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대안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규격가격 동시입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규격가격 동시입찰은 2단계 경쟁하고 다 똑같은데 다만 담합의 여지를 주지 않는 거죠. 기회를. 어떻게?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규격입찰서를 먼저 평가를 하고 통과된 업체 중에서 낮게 제시한 업체를 가격 입찰이 아니고 가격 개차로 하는 거죠. 이미 왜?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 동시에 다 받아버렸잖아요. 그중에 이미 받아놓은 입찰서 중에서 규격 적합자에 한해서 가격 개차를 합니다. 여러 번 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낮은 업체, 금액을 낮게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게 규격가격 동시입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안서를 받는 거는 동일한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있고 경쟁적 대여 방식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쟁적 대여 방식은 작년도에 도입됐죠. 그죠? 그 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은 도입된 지는 꽤 됐지만은 요거는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고도의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요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이라는 계약 예기가 따로 있습니다. 계약 예기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거기에 보면 정성적인 평가, 정량적인 평가, 가격 평가, 이렇게 크게 세 분야로 나눠져 있죠. 이 뒷면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말보다는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방식을 적용하는 거는 어떤 분야에 한해서냐, 여기 나와 있듯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 기술을 요구하는 거, 그런 거에 한해서 이 지식 기반 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43조의 2, 거기에 보면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어디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보면 구체적으로 평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가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국가계약법 밑에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나와 있는 평가 이 항목 배점한 두고, 요 뒤에 있는 거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계약법 밑에 있는 얘기죠. 그렇죠? 거기에 기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긴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죠. 정량적인 평가, 그 다음에 정성적인 평가, 입찰 가격 평가 분야, 이런 식으로 나눠 있습니다. 항목은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국가기업법에서는 이 기술능력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 점수가 85점 이상이 돼야지만 협상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85점을 받고 이거를 다시 가격 분야까지 다 합산을 해서 최고 득점자하고 우선 협상을 진행하는 거죠. 협상이 타결이 되면 낙찰자가 되는 거고, 결렬이 되면 차순위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방식입니다. 자, 경쟁적 대화 방식이라는 거, 요거는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도입된, 국가 및 지방 작년도에 도입된 아주 따끈따끈한 그 낙찰자 선정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요게 특이점은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방식이나 거의 비슷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가장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제안서를 어떻게 이거는 뭐냐면 제안 요청서를 확정을 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달라요. 최초에 기본 제안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제안서를 받아요. 기본 제안서를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경쟁적 대화 방식, 대화를 통해 가지고 뭐를 확정을 하냐면 최종적인 제안 요청서를 확정을 집니다. 뭘 가지고? 기본 제안을 받아서 대화를 통해서 최종 제안 요청서를, 여긴 제안서로 하는데 제안 요청서를 확정을 짓고 경쟁적 대화를 통해서 최종 제안 요청서를 확정을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 제안서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똑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방식과 동일하게 제안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낙찰자가 선정이 된다. 그 방식이 이 경쟁적 대화 방식에 의한 낙찰자 선정 방식이다. 요거는 어디 적용되느냐? 발주자 입장에서 지금 사업이 지금 현재 이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거예요. 굉장한 고도의 지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주자 입장에서 이 사업을 정의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최근에 융복합적인 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인공지능이다, 빅데이터다. 그렇죠? 이거를 계약 담당 공무원이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아느냐?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죠. 거꾸로 기업들이 훨씬 많은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기본 제안서를 받아서 뭐를 확정을 짓는다고요? 최종적인 제안 요청서를 확정을 짓는 겁니다. 경쟁적 대화 방식을 통해서 기본 제안서를 받아서 경쟁적 대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도 기본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추려요. 업체를 몇 개 업체를 추립니다. 그래 가지고 그 최종적 기본 제안서에서 통과된 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경쟁적 대화 방식을 통해서 뭐를 확정을 한다? 최종 제안 요청서를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최종 제안 요청서에 근거해서 최종 제안서를 받는 거죠. 나머지 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낙찰자 선정 방식 그거나 동일합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희망수량 경쟁 입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망수량 경쟁 입찰이라는 건 뭐냐?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 규모가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지금 남아 있는 게 뭐냐면 희망수량 경쟁 입찰을 통해서 낙찰자 선정하는 게 대표적인 게 철근입니다. 철근은 지금 연간 한 1조 5천억 정도 이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1조 5천억이라는 게 적은 물량이 아니죠. 어느 한 업체가 이 계약량을 다 채운다. 계약량을 원활하게 다 계약량을 하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업 규모가 굉장히 클 때 희망수량 경쟁 입찰을 통해 가지고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톤이다. 그러면 100만 톤에 대해서 입찰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업체별로 수량, 물량이죠. 물량과 단가, 톤당 단가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톤당 단가를 낮게 제시한 업체로부터 물량을 채워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위를 한 업체가 현대제철이다. 그러면은 현대제철이 예를 들어서 톤당 뭐 30만 원에 뭐 톤당 50만 원에 뭐 예를 들어서 뭐 20만 톤을 제시했다. 그러면 먼저 1위를 했으니까 20만 톤을 먼저 채워요. 100만 톤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동국제강이 제시했겠죠. 그 다음에 동국제강이 차순이라면 동국제강에 예를 들어서 30만 톤을 제시했다. 그러면 30만 톤을 또 채워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100만 톤까지 채워 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조달청 같은 경우는 단가를 일원화시킵니다. 협상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게 희망수량 경쟁 입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유사물품 복수 경쟁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유사물품 복수 경쟁 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자동차가 있습니다. 승용차가 있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 소나타를 산다. 그러면 소나타하고 동급인 게 있죠. 어떤 사람들은 소나타를 선호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K5를 선호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SM5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품질과 성능이 거의 동일 수준이죠. 그랬을 때 이 유사물품 복수 경쟁에 붙인다 이런 얘기죠. 소나타만 경쟁에 붙이게 되면 한 업체가 만드는 거잖아요. 경쟁이 확보가 안 되겠죠. 그죠? 더 좋은 조건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업체 간의 경쟁을 붙여버리는 거죠. 다만 유사물품 복수 경쟁 입찰에 붙일 때는 예가를 각각의 품목에 대해서 각각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낙찰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낙찰 비율입니다. 비율. 예전 가격 대비해서 투찰 금액의 절대적인 금액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투찰 비율로다가 낙찰자를 선정을 한다 이런 얘기죠. 왜냐? 각각의 금액이 다르니까 이 기준 거래 신뢰가. 그래서 그 작성된 예전 가격에 대비한 비율로다가 보다 낮게 제시한 비율로다가 낙찰자를 선정하는 게 유사물품 복수 경쟁 입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종합 낙찰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제한적 최저가라는 건 이미 말씀드렸죠. 소액 견적 입찰, 이 약식 입찰할 때 너무 이 제한적 최저가라는 거는 지금 이제 다른 거는 다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그 제한적 최저가라는 게 굉장히 많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소액 견적 입찰에 한해서만 거의 다 적용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금액이 적은데 너무 낮은 금액으로 제시하게 되면 계약행위에 부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한을 둬버리는 겁니다. 몇 프로로? 88%다, 90%다. 뭐 이런 식으로. 참고적으로 적격 심사를 할 때는 뭐가 있습니까?
낙찰 환율이라는 게 있죠. 뭡니까? 그것도 동일해요. 같은 얘기죠. 너무 낮은 금액을 제시하면 계약행위에 부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가 대비 일정 프로테이지 미만으로 빠지는 업체는 아예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거죠. 그것도 제한적 최저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인입찰 및 참고적으로 입찰 및 견적 입찰을 비교한 이 표입니다. 예. 경쟁 입찰 요거는 뭡니까? 5천만 원 이상, 그죠? 이상에 대해서는 경쟁 입찰을 통해서 구매해야 되는 게 대원칙이죠. 소액,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이하인데 2천만 원은 왜 2천만 원이냐? 2천만 원 이하는 단일 견적으로다가 단일업체 선정해서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상 요거에 대해서는 소액 수익 견적 제출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하되 제한적으로 한정을 둬라 88% 90%로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 약자 기업들한테 기회를 많이 줘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수공급자 계약 제도라는 게 있어요. 다수공급자 계약 제도. 저건 하나의 계약 방법이자 낙찰자 선정 방식 중에 하나죠.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의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예전에는 조달청에서 이 다수공급자 계약제도를 도입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조달 물자에 대해서 아무리 물량이 많다 할지라도 무조건 경쟁 입찰에 붙여가지고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1년 내내 그 업체 것만 갖다 쓰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죠. 사회는 고도화되는데 정부 조달 제도는 특정 업체 특정 제품만 골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야장창 공급을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 다수공급자 계약제도라는 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에 반영을 해가지고 도입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올라가 있는 대부분의 상품들이 이 마스계약을 통해서 지금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품질, 성능, 효율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그런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이 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는 자기 요건을 갖추고 품질과 성능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춘 업체는 다 계약은 해주되 선택권을 누구한테 주냐면 수요자한테 주는 거예요. 쇼핑몰에 올려놓고 수요자로 하여금 그것도 또 일정 금액 이상,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이상 중기간 경쟁 제품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상에 대해서 구매할 때는 2단계 경쟁을 통해서 구매를 합니다. 2단계 경쟁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매가 이루어지는 게 이 다수공급자 계약 제도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입찰 집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맨 뒤에 보면 이제 연락처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 핸드폰 전화번호까지 다 공개를 해놨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하시면은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입찰 집행 절차입니다. 낙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어떻게 집행할 거냐, 그죠? 입찰 공고를 오고 나서, 그죠? 자, 최초에 사전 규격 공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입찰 공고는 아니지만은 입찰 공고 절차와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사전 규격 공개는 이게 강제 규정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계약 담당 공무원은 입찰 공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규격 공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왜 이런 절차를 두냐 하면은 입찰 공고 이런 공개 과정을 사전 규격 공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입찰 공고를 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왜? 규격서 안에 특정 업체, 특정 제품, 특정 기술 규격을 갖다가 박아놓는 거죠. 여기다가 규격서에다가.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일반 경쟁에 붙여본들 이미 규격서 안에 시방서 안에 특정 업체 특정 기술이 규격서에 반영이 됐으면은 다른 업체는 사실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특허 기술이 적용이 되면 특허를 도용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작 경쟁 입찰을 붙여도 경쟁성이 확보 안 되는 거죠.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사전 규격 공개 과정을 계약 업무의 필수 절차로다가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규격서가 확정이 되면은 입찰 공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예가를 작성을 해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거 받는데, 보증금은 지금 사실 받는 게 없죠. 입찰서를 제출받고 개찰을 해서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사전 규격 공개 과정이라는 것은 경쟁성을 확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규격서에 특정 업체, 특정 기술, 특허 기술이 적용이 됐다, 박혀 있다. 이미 거기서 수익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 경쟁 임차를 붙여본들 의미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전 규격 공개를 하게 되면은 나라장터에다 게시를 하잖아요. 사전 규격 공개다 이렇게 이제 5일간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업체들이 이 관심 있는 업체에 다 들어와서 보죠. 그러면 업체들이 보면은 벌써 다 알죠. 아, 저 지금 규격서는 특정 업체 A 저 홍길동이라는 업체의 저 규격서다. 아, 저걸로다가 공고내면 그 업체뿐이 안 되니까 이 규격을 이렇게 좀 수정을 해달라라고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입찰 공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입찰 공고를 어디다 합니까?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죠. 왜 나라장터냐? 나라에서 운영하는 장터니까 나라장터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입찰 공고를 하게 되죠. 그죠? 기본적으로 입찰 공고 기간은 지금 며칠? 7일. 그 다음에 제안서를 받는 협상이라든지 경쟁력 대화 방식은 40일. 지방계약법에서는 규격가액 동시도 당연히 40일 이상을 두게끔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유의할 거는 7일. 긴급일 때는 5일인데 이 7일이라는 날짜를 부여하는 데 있어가지고 공고기간을 부여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공고 당일은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자 빼는 겁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그 중간에 일자가 7일 이상을 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입찰 공고는 어떻게 입찰 공고 내용입니다. 입찰 공고서를 이런 체계로다가 이런 내용으로다가 공고를 내야 돼요. 그래서 입찰에 붙이는 사항, 그 다음에 이건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이거는 예전에 직찰일 때는 중요했는데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나라장터에다 공고하게 되면 이거 뭐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낙찰자 선정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입찰 참가 자격, 그죠?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예,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입찰 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낙찰자 결정 방법이죠. 낙찰자를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낙찰자를 선정을 하겠다. 그렇죠? 적격 심사를 통해서 하겠다. 협상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요 두 가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착수일과 완료일,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 요거는 어디에도 반영이 돼야 돼요? 공동도급을 허용을 했을 때는 반드시 여기다 부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여기다가도 공동도급이 가능하다, 불가하다, 여기다가도 반영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동도급은 공동이행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또는 분담이행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공동도급 계약 운용 요령이라고, 이것도 계약 얘기 중에 하나죠. 거기에 어떤 규정을 적용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공고를 내게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입찰 참가 신청인데 입찰 공고를 내면 입찰을 참가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지금은 대한민국의 모든 중소기업들, 대기업들 다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죠. 이미. 사실 그걸로 가름합니다. 그리고 입찰 보증금을 내느냐, 입찰 보증금을 지금 다 생략을 합니다. 조달청에서 공고 내는 것 중에서 입찰 보증금을 받는 거는 1년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입니다. 근데 다른 기관 같은 경우 입찰 보증금을 받는데 입찰 보증금은 절대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찰 보증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낙찰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을 강제하기 위해서 받는 게 입찰 보증금이에요. 근데 입찰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많게는 6,000개 업체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많은 업체들이 왜 입찰에 들어오죠? 너도 나도 다 낙찰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낙찰을 받고 나서 계약 체결을 안 한다? 그런 경우는 없죠. 그죠? 다 낙찰을 받아서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안 할까봐 입찰 보증금을 받는다. 이건 낭비 자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입찰서 뒷면에 보면 입찰 보증금 각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각서로 다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 보증금을 받는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계약 담당국만. 그래서 입찰 보증금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입찰 보증금은 뭐 내용인데 각서로 지금 대체하고 있다.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자, 예전 가격을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공개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전에는 예전 가격 공개하지 않았죠. 지금이나 공개하죠. 예전 가격이라는 거는 최고 상한 금액을 정해놓는 거예요. 낙찰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가를 초과해가지고는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그죠? 예가를 초과해서 입찰로 들어온다,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상한 금액을 정해놓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건 덕에 1년 전에 예산이 확정이 되죠.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고 나서 물가가 변동이 되죠. 그러면 발전의 시점에서 과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 이게 적정한 그 계약형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그거를 가격 조사를 통해서 예가를 정하게 되겠죠. 누가? 계획 담당 공무원이. 그래서 그 가격 조사를 통해서 기초금액을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초금액을 나라장터에 입력에다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고 버튼 하나 누르면은 예비가격 15개가 만들어지죠. 그죠? 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하는 업체별로 2개씩 추첨을 하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빈도수가 많은 순서대로 4개를 확정을 해가지고 산술 평균 금액이 뭐다? 예가가 되는 겁니다. 예전 가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전 가격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 다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중 거래 신뢰가 우선입니다. 거래 신뢰. 이미 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해서 입찰 및 계약을 하기 전에 이미 시중에 민수시장에 거래한 실적이 굉장히 많죠. 또 다른 기관에 또 납품한 실적이 굉장히 많죠. 그런 거래 신뢰를 조사를 하는 거죠. 그게 가장 첫 번째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최초로 개발한 제품 같은 경우는 거래 신뢰가 없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원가 계산도 굉장히 하기가 힘들다. 그랬을 때는 감정 가격이라든지 또는 견적서를 받아서 예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가 계산을 해야 될 경우 신규 개발품이거나 특수기획품 같은 거 이미 거래 신뢰가 없는 그런 경우는 원가 계산을 하는데, 원가 계산의 예전 가격 작성 기준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보면 어떻게 원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가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원가를 산정을 하죠. 그 원가 산정하는 기준으로 해서 예가를 사정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전 가격 복수 예비 가격을 작성한 예입니다. 총 15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15개 중에서 최종적으로 몇 개가 선정이 된다고요? 빈도수가 많이 추첨이 된 순서대로 4개가 선정이 되고, 그거를 산술 평균한 금액이 뭐가 된다? 예가가 된다. 요게 이렇게 선정이 된 거죠. 총 15개 중에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입찰 집행이죠. 입찰 집행. 입찰 집행이 이제 전자 입찰이 있고 직찰이 있는데, 지금 직찰로 하는 경우는 극히 거의 없죠. 그렇죠. 직찰로 하는 경우는 지금 하다못해 협상이라든지 경쟁적 대화 방식이라든지 이 제안서를 받는 모든 것도 이발주 지원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나라정터에 전부 다 지금 구현을 해놨습니다. 전자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거를 제안서를 직접 받는다, 그 자체가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비용 낭비.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그 과정에 발생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자적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직찰이라는 건 별 의미가 없고 전자 입찰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 모든 게 세이브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현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찰을 한다. 그거는 우리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연간 매출액 한 10억으로 하는데 들어가는 기회비용이 예를 들어서 아마 1,0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처럼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된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매출액 10억을 올리기 위해, 중소기업이 10억을 올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회비용은 얼마가 될까? 최소한도 10배 이상이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더더군다나 전자입찰을 통해서 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입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이제 하고 나서 봤더니 업체 입장에서 야, 이거 금액을 너무 잘못 썼어, 또는 너무 이제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사업이었는데 잘못 입찰을 들어갔어, 그러면은 개찰을 하기 전에 입찰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죠? 문서로 다 해가지고 자기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은 입찰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찰이 되고 난 다음에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발주기관 입장에서도 입찰 공고를 해놨지만은 그 자체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벼랑간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중대한 착오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계약 담당 공무원은 입찰을 취소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입찰 공고 자체를 취소해야 되겠죠. 그런 내용이 입찰 유의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입찰 유의서. 그리고 요 내용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거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관련된 서식에 다 있습니다. 자, 참고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찰의 무효 사유입니다. 입찰의 무효 사유. 정상적으로 다 입찰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업체가 이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바뀐 대표자를 갖다 등록을 안 하고 그냥 들어왔어요. 입찰 무효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통이 두 가지 이상의, 예를 들어서 그 대표자가 A사의 대표이사라고 그래서 B사의 대표이사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A사, B사 공이 다 들어왔다. 대표자가 동일하죠. 결국 두 통을 제출한 거랑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건 무효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규정이 입찰유의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보면 입찰 무효 그 규정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다든지 뭐 조세 포탈로 인해 가지고 이제 판결을 받는지 2년이 경과하는 업체 전부 다 입찰 무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낙찰자 결정이 되는 낙찰자 결정. 최종적으로 자, 낙찰자 선정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적격 심사라든지 뭐 협상이라든지 경쟁력 대화 방식 다 평가를 해가지고 협상을 하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낙찰자를 선정을 했어요. 그죠? 어떻게? 최고 좋은 조건을 제시한 자죠. 어떻게? 관련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그 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적의 조건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 내용이 기술한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낙찰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동가 입찰이 나오는 거가 있어요. 동가. 똑같은 금액이 나온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몇십억, 몇백억짜리도 동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몇천 개 업체가 많이 들어올 때는 뭐 수천 개 업체가 들어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한 6천 개 업체가 들어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워낙 많은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동가가 나와요. 그럼 동가일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동가일 경우에. 그래서 그거를 국가계약법에 전부 다 반영을 하고 있죠. 동가일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라. 그래서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적격 심사를 통해서 낙찰자를 선정을 할 때는 어떤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동가이지만은 적격 심사 점수가 심사 결과 그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해라 이런 얘기예요. 높은 자, 점수가 높은 자. 그죠? 85점 이상을 통과를 했는데 A사는 그 가격이 동일한데 85점을 받았고 B사는 86점을 받았어요. 누구를 낙찰자로 선정해야 됩니까? 86점인 B사를 갖다 선정을 해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경쟁 기업가의 동시에서는 요거는 뭐냐면 고도의 지식을 요구하는,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의자, 규격 평가하는 과정에서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해라. 희망수량 경쟁 입찰일 때는 물량이 더 많은, 수량을 많이 제시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물량을 채워라 이런 얘기예요. 협상일 때도 마찬가지죠. 당연하죠.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막판에 왔습니다. 계약 체결 이행 및 관리입니다. 자, 계약 체결. 계약서의 내용은 이미 입찰 공고서라든지 주고받은 문서라든지 그게 다 계약서의 일부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정해진 서식이 따로 있죠. 그래서 계약서에다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에는 뭐가 붙게 돼 있죠? 귀격서라든지 시방서라든지 서격서 다 들어가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계약 일반 조건, 특수 조건,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담당 공무원이 추가 특수 조건까지 만들어서 첨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계약서가 작성이 되고 그 계약서가 상호 날인이 되지 않는 한 가격서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서를 첨부를 해가지고 공식적인 문서로다가 귀사가 낙찰자니까 이 계약보증금과 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다시 회신을 해라 라고 해서 수락통지가 오면은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계약 체결되는 과정에 당연히 보증금과
인지세가 납부가 돼야 되겠죠. 계약 보증금이라는 건 뭡니까? 계약 체결자인 계약업체가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받는 담보 성격의 보증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인지세. 당연히 인지세법이 따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가 최종적으로 기명 날인이 돼서 계약이 성립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뭐가 지급이 될 수 있냐면은 성금이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성금이라는 거는 국가계약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국고금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국고금관리법에. 그래서 계약 이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 성금을 지급하는 건데, 요거는 국가계약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고 단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거기에 보면 이 규정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2장이 성금 지급 요령입니다.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성금을 지급할 때는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되고, 지급을 할 때는 지급보증서를 보험 처리를 해야 되고, 뭐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한 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준다? 계약 이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죠? 초기 계약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투자가 이루어져야죠.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 자금 동원 능력이 부족하죠. 그런 차원에서 성금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몇 프로까지? 70%까지.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80%, 언제까지 80%까지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의무 지급 비율이 있습니다.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30까지는 줘라. 그죠? 예, 이렇게 줘라. 그리고 지금 현재는 70%까지 그냥 조달청 같은 경우 거의 70%까지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자, 성금을 줄 때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 뭐냐면은, 성금이라는 건 계약 이행을 하기 전에 먼저 계약 이행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돈을 주잖아요. 굉장히 위험하죠. 자, 먼저 돈을 줬는데 계약 상대적인 업체가 계약 이행을 못하고 부도가 났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금을 줄 때는 뭘 받아야 된다?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급보증서 받을 때 확인해야 될 게 보증금액, 그 다음에 보증기간, 그 다음에 제대로 그 피보험자라든지 그런 거를 정확히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보증금액이라는 거는 성금 지급한 금액 플러스 보증기간에 해당이 되는 금리, 한국은행 통계 월보상의 시중평균금리, 그거를 가산한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증기간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증기간은 어떻게 되냐? 계약기간 플러스 60일 이상입니다. 뭐라고요? 보증기간이 중요한데 보증기간은 어떻게? 계약기간 플러스 60일 이상. 그 보증서를 받을 때 두 가지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보증금액과 보증기간. 확실히 체크를 하셔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입니다.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 계약은 계산 계약도 있지만 확정 계약이 내 원칙입니다. 확정 계약을 했다고 해가지고 고정 불변이냐?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사정이 변경하게 되면 그 변경 상황에 맞게끔, 환경에 맞게끔 변경을 해줘야 된다. 그게 원칙이죠. 그죠? 물가가 변동이 됐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지 90 이상의 경과가 됐고 물가가 3% 이상의 변동이 됐다. 그거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답니다. 물가 변동 반드시 적용을 해서 물가 변동을 적용해 가지고 계약 금액을 조정을 해 줘야 합니다. 단지 물가 이 변동을 적용할 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품목 조정률이 있고 지수 조정률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뭘 적용해야죠? 품목 조정률을 적용을 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가지급인데요. 대가지급이라는 거는 이제 계약 이행을 다 하고 나서 물건을 납품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계약 담당 공무원이 검사를 해야 되겠죠. 검사. 자,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검사가 뭐죠? 자, 검사라는 거는 계약업체가 계약 조건대로, 규격서대로, 시방서대로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느냐 여부를 검사라는 겁니다. 검수는 뭐냐 하면은 검사에 통과된 그 어떤 물품이 외관상 문제가 없는지 수량은 정확한지 그거를 검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검수를 다 하고 나서 통과된 그런 제품이라면 최종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대금 지급은 지금 현재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며칠 이내 5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5일 이내. 참고적으로 조달청에서는 4시간 이내에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지체상금인데요. 지체상금이라는 건 하나의 페널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약이행을 지체를 해가지고 정부사업에 차질을 했으니까, 차질이 빚었으니까 너 지금 그거에 대한 그 응당의 좀 페널티를 좀 먹어야 되겠다라는 뜻이죠. 그죠? 손해배상 성격이에요. 그래서 관련 규정은 이렇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체상금이라는 거는 국가계약법에 구체적으로 지체상금 비율이 나와 있어요. 물품, 용역, 시설공사 각각 다릅니다. 그 비율을 정확히 적용을 해야 돼요. 요거를 비율을 잘못 적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 복합적인 사업이 있어요. 물품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들어갔고, 그런 거는 각각 그 비율에 맞게끔 적용을 해가지고 지체상금을 정확히 산출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데,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해서는 안 돼요. 기본적으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넘어섰다. 계약보증금은 몇 프로입니까? 10%죠. 자, 지금 현재 담보로다가 계약을 이 담보하기 위해서 받은 게 계약보증금인데, 지체상금이 그 담보인 계약보증금에 지금 초과를 했다. 10%가 넘어섰다. 그러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기서 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계약 해지를 하고, 그죠? 부정당업자 제재를 가야 돼요. 근데 이 업체가 지금 현재 지체는 많이 해서 계약보증금 뭐 10%를 넘어섰지만은 계약 이행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약보증금을 추가적으로 더 받고 기회를 더 줘야 된다. 다만 지체상금이 30%는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계약의 해지 및 해제가 있는데, 계약의 해제라는 건 뭐냐? 원인무효를 말합니다. 원인무효. 이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 다시 말해서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 계약 체계 자체를 잘못한 거죠. 그 원인무효다 이거죠. 근본적으로 계약이 없는 걸로 하자. 계약 해제입니다. 해제. 그 다음에 해지라는 건 뭐냐 하면은 정지입니다. 계약은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참가 자격도 다 갖추고 있고 다 적법하게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다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계약 이행도 여태까지는 잘해왔어요. 그런데 더 이상 계약 이행하는 거는 어렵다. 너 여기서 중지. 이게 계약 해지라고 합니다. 계약 해지. 그래서 계약 해지 및 해제를 했을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계약 보증금을 몰수를 해야 되겠죠. 몰수. 그죠? 그렇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계약 해지 및 해제, 계약 이행을 못했으니까, 그렇죠? 해당 업체는 행정처분을 가야 되겠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국가계약법 법률제 27조, 시행령 76조, 시행규칙제 76조에 보면 별표 2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몇 개월 이상 또는 몇 년 이렇게 가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정확히 보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가야 되겠죠. 특별히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가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죠? 청문회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반드시. 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가한 것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제재 사유가 발생이 됐는데 그거를 모르고 5년 내지 7년이 지났다 라고 한다면은 그 자체가 시효가 지나기 때문에 제척기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주의해야 되겠죠. 그죠? 특별히 이제 이 뇌물을 줬다거나 담합을 한 경우, 그런 경우는 제척기간이 7년입니다. 일반적인 건 5년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여태까지 급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너무 빠른 강의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기 전화번호 다 공개를 해놨으니까요.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